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인투의 방송이 개국 10주년을 기념해 특별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핫하고 핫해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기 국정감사 시즌이라 더 훨씬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방송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침 또 저희 개국 10주년인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간단히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마니투데이 방송 처음이고요. 네. 10주년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앞으로 자주 나오시길 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그동안 그만큼 경제 문제, 마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 머니 문제? 예. 반성도 좀 하게 되고요. 네. 민생 이야기하면서 마니투데이 방송 안 나갔다는 거는 수치다. 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사실 이제 한반도 정세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이렇게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예. 더 많이 공부도 하시고 있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채널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같이 좀 호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바로 또 긴 추석 연휴였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가 해운대이신데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부산은 또 이게 서울과는 또 이제 거리도 있고 어떤 지역 민심이랄까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부산에서는 사실 저희 지역구가 네. 해수욕장 있는 데입니다. 아, 빌딩 높은데. 네, 많이 개발된데. 예. 거기만 부동산 불패를 자랑했는데요. 네. 이번 추석 때 완전 직격탄. 오? 그 지역도. 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 동네 가치를 많이 올렸다라고 자부하고 다니다가 네. 이번에는 깨게 지금 네. 부산이 다 그렇습니다. 어쩌다 예. 부산이 그래서 부산 경남 안 좋죠 요새 분위기. 부울경 완전히 부동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 이거는 좀 아파트 가격 내리는 곳을 일단 풀어라. 네. 부산부터 풀어라. 비수도권은 3개입니다. 부산, 대구, 수성구. 네. 부산은 7개 구예요. 해운대 수영구 포함해서. 포함해서 7개 구인데 오르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집 떨어지고 있고. 풀어라. 규제 풀어라. 억 단위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성구랑 세종시는 아직도 좀 괜찮더라고요. 대구도 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아마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쪼이고 풀고 이게 경제정책 핵심인데 지금은 어쨌든 수도권 빼놓고는 푸는 방향의 정책을 검토할 때가 됐다. 부동산. 근데 수도권 관련해서도 서울 제외하면 인천 경기 쪽은 지금 30만 가구나 되는 그런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는데 그건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런 좀 말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전부 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공급 이게 맞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해야 될 그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고 그냥 수도권이라고 해서 수도권 전체에 몇 개 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요즘 다들 똑똑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집값 떨어지는 곳이 있고 네.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집값 떨어지는 곳에 공급이 한 절반 정도는 집값 떨어지는 곳이더라. 30만 중에 한 15만. 대표적인 데가 의정부 쪽 그리고 시흥 쪽 네. 이런 데는 그 다음에 검암 인천 검암 역세권 다 이제 변두리잖아요. 여기가 한 거의 절반입니다. 15만 정도 되는데 네. 거기 떨어져서 그거 하다 보면 더 떨어지고 거기다 더 막 지게 되면 이게 네. 또 초기에 인프라가 같이 안 들어가거든요. 초기에 아마 굉장히 또 데모가 심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비현실적인 거죠.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할 필요가 있는 데는 또 안 해요. 우리 의원님과 잠깐 말씀 나눠보니까 상당히 이게 진짜 실물 경제랄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제, 생활 경제를 상당히 좀 재밌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약간 좀 제 느낌은 성향상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근데 단적으로 최근에 실물 경제 좀 더 파겠습니다. 네. 제가 그쪽을 잘 안 파다가 지을 곳에는 안 짓고 있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도 조금 주변 사람들과 좀 언쟁을 벌인 적도 있는데 용산 미군기지가 이제 거기에 이제 큰 공원만 지을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그 수요가 있다면 아파트를 좀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런저런 또 반론을 얘기하면서 안 된다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부동산 문제 좀 봤어요. 네. 좌우 편향입니다. 어. 이래서 망쳤는데 일단 한국당은 시장주의예요. 부동산을 수요 공급으로만 보는 겁니다. 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많이 하자. 재개발. 그죠? 그러면 또 그 지역은 또 계속 올라요. 네. 재개발하면 또 오르고, 계속 오르고. 그러면 이 원래 민주당 경제를 잘 모릅니다. 실물 경제를 잘 모르고 세금주의예요. 그래서 그냥 세금만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럼 세금 때려 붓어서 안 잡히잖아요. 그럼 또 한국당이 하는 단순 공급 확대를, 그러니까 한국당이 하는 시장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다가 세금만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차이냐냐? 세금 때려 붓는 그 단기간만 네. 조용히 있다가 1, 2년 지나면 또 다시 다 오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개념은 잘 잡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 근데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사실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죠. 근데 네. 부동산은 아파트는 사회주의 해야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네. 같은 게 사회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정하자고. 보수도 인정하자고. 사회주의 말만 나오면 뭐 부정했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들이 해온 거 아니야. 영구임대주택 같은 거 사회주의 요소가 있거든. 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이건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비웃는다.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아니 그 세금만 때려보면 옛날에 다 해본 거거든요. 네. 세금 플러스 뭐 이번에 재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 지나면 오르는데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네. 싱가포르식 환매 조건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팔고 네. 그러니까 정가에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도 국가한테만 파는 거예요. 가격은 정해져 있고 미리. 그러니까 네. 살 때 가격 정해져 있고 팔 때 가격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집은 그러니까 투기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그죠. 거죠.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그냥 사는 곳이다. 팔 때도 여기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오르는 길목에 국가가 뭐 비상조치식으로 한번 땅 때려버리면 다 잡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20대 애들이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나는 일자리도 없고 나는 평생 내 집도 마련 못하고 근데 적어도 이런 환매 조건부 정가주택 싸게 사고 싸게 파는 거지. 싸게 그죠? 싸게 사고 싸게 파는 거지. 이거는 포퓰리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왜냐하면은 네. 주변 집값도 같이 이건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 핵심 요지에 당연하죠. 싸게 사고 싸게 파는 물건이 있는데. 있으면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일자리 없고 집도 없고 반반이라 그러면 50%는 해결되는 거죠. 네. 사회가 굉장히 안정이 되죠. 그럼 이게 정의 개념이 들어가요. 열심히 노력하면 우연히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부동산으로. 열심히 일해야만 능력으로만 좋은 아이디어로만 돈 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공정해지죠.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솔직하게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니까 진짜 핫하고 핫한 우리 최고위원님이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보니까. 자, 너무 또 이제 부동산 얘기만은 또 할 수 없으니까 잠깐 이제 그 화제를 경제협력, 한반도 이제 비핵화, 그다음에 뭐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거냐. 어떻게든 최고위원님은 특히나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뭐 기존의 보수와는 또 상당히 다른 입장을 이제 취하고 계신데, 최근에 단적으로 보면은 뭐 북한의 변화를 부정하는 야당은 뭐 자유한국당 하나면 족하다 이런 글을 제가 이제 SNS에 올린 걸 보고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당내에서는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최근에 북한의 변화를 보면 네. 김일성, 김정일 때와 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북한이 이 경제 발전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치면요, 중국의 개혁 개방 시점을 78년으로 보잖아요. 네. 78년. 근데 78년에서 한 5, 6년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네. 중국을 봤다면 저게 진짜 시장을 수용하면서 개혁 개방하는 개혁 거야? 개방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약간 속이는 거야? 네. 헷갈리잖아요. 제스처인지. 예, 그죠. 지금 북한이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볼 때 그런 조치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중국과 같은 진정성 있는 개혁 개방이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거고 다시 사회주의로 컴백하는 거냐.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하나랑 장마당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네. 북한에 한 500개가 있는데 우리로 지금 물품 시장이죠. 네. 동대문 시장 이런 시장들인데, 김정일 때는 제가 북한 계속 관찰을 했는데 계속 폐쇄를 했어요. 주기적으로. 장마당을. 탄압을 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김정은 집권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 시장을 탄압한 게. 그리고 또 하나 놀러 온 게, 북한은 전부 다 아파트 질 때도 이제 국영 아파트잖아요. 네. 이번에 북한에 지금 제일 최근에 신도시가 여명거리라고, 예. 우리로 치면 뭐 일산 같은 데인데, 네. 거기 아파트를요 민간 자본으로 분양을 했어요. 자본가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법에는 인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북한은 법치주의가 아니잖아요. 네. 수령주의라서 수령이 오케이 하면 되는데, 수령이 자본가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치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자본가도 입당시킨, 원래 자본가 입당 안 됐거든요. 배제했었는데 그런 조치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들이 돈 맛을 알았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근데 사실 경제 발전하려면 유엔 제재가 풀려야 되잖아요. 네네. 유엔 제재 풀려면 최소한 미국이 동의하는 비핵화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베트남, 중국, 쿠바 네. 다 그리 갔잖아요. 북한만 남았어요. 북한만 열릴 수 있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 본성은요,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 하는데 폐쇄해서 잘 사는 방법 없어요. 개방해야 돼요. 네. 100% 시장주의는 아니지만 시장을 부정하면 안 되고, 그죠? 네. 무역 개방을 해야 돼요. IMF, WTO 나온 이야기도 그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부한테 하고 싶은 쓴소리는, 정부가 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면 한미 동맹이 균열이 날 수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해서 네. 미국에서 자꾸 비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오히려 또 그러면 또 이제 역효과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속도 관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이제 서울 답방하기로 했고, 이때 전후로 해서 이제 종전선언까지도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이것도 역시 너무 좀 우리가 예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희망사항인데 하면 좋겠지만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트럼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 트럼프가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되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트럼프를 중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부은 거 높이 평가를 하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또 아니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거는, 제가 이번에 우리 재벌 총수들 올라갈 때도 네. 좀 늦게 올라가도 된다.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제재를 좀 훼손하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네.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미국의 특히 보수. 그렇죠. 네, 보수한테. 그럼 문 정권에 대한 자꾸 반감이 쌓여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럼 트럼프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뭐 실제로 또 투자도 못 해요. 지금 당장부터. 그러니까 뭐 재벌들이라고 북한의 변화 신경 안 쓰고 있겠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종전선언 정도 하고 나서 네. 방북해도 되는데. 그때 가도 안 됩니다. 근데 또 최근 뉴스 보니까 다음 달 중순에 해외 동포 상인들 150 네. 기업이 또 간대요.
그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가도 돼요. 근데 지금 정부는 미국이 하는 것보다 조금 한 발짝 앞서서 뭔가 좀 이제 이끌어가자. 협상의 주도권을 좀 잡고 싶기도 하고 중재를 좀 하고 싶은. 근데 이게 이끌어가자는 게 미국 기분 나쁘지. 자기들이 뭐 리드하면 리드했지. 네. 그러니까 좀 조금 한 템포를 늦췄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미국 내에 한국 대통령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북미 관계가 진척이 더 안 되잖아요. 네. 뭐 우리 저 특히 하태경 의원은 그 젊은 청년들한테 되게 이제 인기가 많은 걸로 이제 여론조사 보면 이제 매번 이렇게 그렇게 결과가 나오던데요. 최근에 이제 이 청년들 이제 희망을 꺾는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높은 그 집값들 뭐 이것 때문에 결혼도 사실 이제 미루게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를테면 좀 좋은 일자리가 사실은 좀 많이 없다. 예. 이것 때문에 뭐 좌절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여당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그런 그 광주형 일자리 여기에 또 이제 양대 노총이 이제 불참 선언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아 정말 좀 이렇게 합리주의, 어떤 실리주의, 실용주의가 좀 많이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다. 우리 저 위원님 이 생각에 그런 좀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안타깝긴 한데 좀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양대 노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의 최대 적이에요, 적. 이게 사실 양대 노총 보면 누가 기업하고 싶겠어요? 너무 좀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싶더라고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분노해요. 저 양대 노총 그쪽 대형 노조에서 해고 결사 반대 뭐 이런 투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해고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취업이 안 되니까. 이른바 이제 기득권을 많이 가진 귀족 노조를 향한 그런 어떤 반감이죠. 적개감. 적대심이 적대감. 젊은 네. 애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 해서 저도 댓글 반응을 좀 보는데요. 네. 박수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최순실 비판했을 때. 예. 그리고 홍준표 비판했을 때. 근데 거의 같은 급이 귀족노조 비판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만큼 국민들이요, 특히 현대차 노조는요, 거의 그 최순실 홍준표급이에요. 국민들. 너무 좀 이 시점에서. 네. 네, 적대 감정이. 난 진짜 경고합니다. 나중에 북한이 개혁 개방하면요, 현대차 북한 갑니다. 왜 저기 북한에 노조도 없지, 규제도 없지. 또 양질이지. 뭐 만약에 저기 임금도 이제 저렴하지. 도로 철도가 깔리고, 깔리면, 네. 그다음에 뭐 그 정도만 되면은 세금도 적게 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오는 게 낫지, 적더라도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주장까지 했어요. 그 고연봉에 안정된 일자리 둘 다 가지는 건 범죄다. 고연봉이면 안정된 일자리를 포기해야 되고, 안정된 일자리가 있다면, 잘리지 않는 일자리가 있다면 연봉이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네. 자동차. 왼쪽 바퀴는 연봉 거의 1억에 철밥통 일자리. 네. 오른쪽 바퀴는 연봉 4, 5천에 비정규직.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연봉 4, 5천이면 정규직이 보장받아야 되고,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면 비정규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연봉 7천만 원 이상은 모두 개방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정규직 포기해야 된다. 물론 이제 계약직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3년을 하든 뭐 5년을 하든 이제 그건 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하지만 정규직을 안 했다고 해서 노동법 위반이 되는.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들은 좋은 일자리들이 한정된 몇 사람들만 독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귀족 계급이에요. 그리고 거의 청년 젊은이들은 한 세대가 거의 뭐 여기는 노예 계급이지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현실에서는 좀 약간 좀 이상주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좌우 바퀴를 떠나서 좌우와 우를 넘나들고 계시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그만큼 현실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관계도 서로 얽혀 있다 이런 거를 또 반영하는
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지금 외환위기고 지금 뭐 최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숫자로도 한 10% 넘었다고 대문짝만하게 뭐 기사가 나던데 어쨌거나 뭐 말씀하신 7천만 원을 떠나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의 연봉이라도 주면은 아니 좋겠다.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도 네. 양대 노총이 반대하는 게 자동차 업종에 3, 4천만 원 일자리가 생기면 자기들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또 하향 평준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그렇죠. 하겠죠. 네, 그러니까 많이 그게 받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자기들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 생산성만큼 받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실제로 저기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은 반값에 자동차 잘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광주형 일자리는 알라바마 일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막잖아요. 젊은이들은 아우성이지 월수 300이니까. 네. 이제 연봉 3,600. 그렇죠. 월수 300에 초봉에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죠. 이런 일자리면 서로 가려고 그러지. 근데 이거를 젊은이들 일자리를 실제로 막고 있잖아요. 양대노총이. 그런 일자를 광주형이 아니라 부산형으로 한번 좀 대대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전국형으로 해야죠. 전국형으로.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또는 약간 재미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아 이거 나름 중요하겠구나 싶었던 게 국립묘지 계급 철폐 법안 이런 거를 이제 내놓으셨어요. 상당히 좀 어떤 의미인지 여기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국립묘지에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없더라 이렇게 없더라고요. 영연방 국가는 다 저는 없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장군이든 전부 다 1.5평. 국립묘지에 들어가면 국립묘지는 물론 뭐 자기 돈으로 자기 하는 묘지는 마음대로 하고. 사적으로야 뭐. 그래서 이번에 좀 법안 낼 때 고민했던 거 하나가 100% 화장만 하는 이제 시신 매장은 못하게 화장 그런 법안을 하는 게 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법제시라고 좀 논의도 하고 국방부랑 상의를 했는데 네. 국방부 답변이 2020년 되면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 말래도 이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 공적인 요구 때문에. 네. 아니 그래서 그냥 뭐 고민 털었죠. 그래서 지금 2018년 몇 년 남지도 않았고 그냥 화장 의무화법. 우리가 묘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이제 이 올해 또 이제 그 관례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에 길들여지셨던 뭐 우리 장성분들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은 좀 불편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좀 최명진 장군이라고 그분은 장군 묘지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일반 사병 묘지에 본인이 유언을 하셔가지고 묻히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은 조금 사회에 좀 많이 좀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비석은요, 대통령 비석은 사병 비석의 6배입니다. 높이가. 그리고 관리비, 무덤 관리비는 대통령 무덤 관리비가 일반 사병 무덤 관리비의 1000배입니다. 면적은 80배입니다. 80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사실 우리가 왕정 의식이 좀 있었죠. 대통령 왕과 비슷한. 그게 입증이 되는 거지. 사후에도 왕이구나. 실제로 가보세요. 대통령 묘나 뭐 경주 왕릉이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죽어서라도 좀 평등하자. 호화롭게.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급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저렇게 해야 좀 우리가 있어 보인다. 서두에 이제 어떤 민생이라든가 경제를 더 많이 좀 이제 파헤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의 어떤 비전 짤막하게 한번 좀 들려주시죠. 정말 저는 세상에 시간만 가면 좋아질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이제 68년생입니다. 저도 이제 50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보다는 굉장히 사회가 좋아졌고, 근데 이제 젊은이들 요즘 20대 또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됐는데 희망은 굉장히 가난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랑 가졌던 희망보다 요즘 20대가 가지는 희망이 참 너무 가난해져서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좀 우리 자식 심지어 우리 자식들 봐도 아우 쟤네들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실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 고맙죠. 어릴 때는 네. 부자로 못 살았지만 적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꿈과 희망이 있는. 그치, 꿈과 희망을 가지게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다 뺏고 있는 건 아니냐.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욕심을 버려야 될 것들이 없는지 기성세대의 좀 역사적인 반성, 성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함께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고민과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 대안들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진지하게 제가 좀 여쭈기도 했고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방송 개국 10주년의 어떤 의미를 더해 주셔서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주자주 편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